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6.3 지방선거 그리고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모두 개표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당선자 모두 확정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여러분 어젯밤에 개표 방송 보느라 밤을 꼬박 새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광역단체장에 당선됐을까요? 먼저 서울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다시 서울시청으로 바로 출근을 했지요. 최대 승부처라고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역전승을 거뒀다. 정치적 함의가 대단히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방자치 역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인천시장에는 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 접전 끝에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가 김진태 현 지사를 누르고 당선됐지요. 다음은 세종특별시장입니다. 민주당의 조상호 후보 당선됐고요. 충남지사에는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충북지사에는 민주당의 신용환 후보가 당선됐고 대전시장에는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가 이장우 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자,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경남지사에서도 국민의힘 박안수 후보가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고요. 경북지사에는 국민의힘 이철우 현 지사가 당선됐습니다. 부산시장은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현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시장에는 민주당 민영배 후보, 전북지사에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북지사에서는 김관영 현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접전이라는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여유 있게 김관영 후보를 눌렀죠. 울산시장에서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당선됐고요. 제주지사는 민주당의 위성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6군데 광역단체장 12대 4입니다. 민주당이 12군데, 국민의힘 4군데 이렇게 갈라졌고요. 자, 이번엔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 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청와대 대변인 지낸 김남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갑에는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육선 의원으로 민주당 최다선 의원으로 민주당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경기도 안산갑에는 민주당의 김남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조용한 선거전을 치러서 여유 있게 당선됐습니다. 자, 최대 접전지였던 경기도 평택을에서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민주당의 김용남,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4선 의원으로 국회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하남갑에는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 강원지사를 지냈었죠. 분당에서 하남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당선됐습니다. 송영길, 이광재, 민주당 중진의 귀환입니다. 민주당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충남 아산을에는 청와대 대변인 지낸 민주당 전은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은 국민의힘 윤영근 후보 당선됐고요. 대구, 달성, 울산, 남구갑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부산 북갑 역시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집권당인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누르고 유일한 무소속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보수 야권 재편에 한동훈 후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이냐에 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갑에는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당선됐고요.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에는 민주당의 박지원 후보, 이 박지원이라는 이름의 정치인이 또 한 명 늘었습니다. 자, 광주 광산을에는 민주당의 임문영 후보,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민주당의 김성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4군데에서 치러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처음에는 민주당이 13군데, 국민의힘이 1군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9군데,
국민의힘이 4군데, 무소속이 1군데 이렇게 의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의석이 저희가 이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3 재보궐선거 직전에는 286석이었죠. 그래서 14군데에서 이번에 치러진 겁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152석, 국민의힘이 106석이었는데 이번에 재보선 결과 민주당은 161석이 됐습니다. 9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110석이 되면서 4석이 늘었고요. 무소속이 이제 8석이 됐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무소속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범야권이 114석, 범여권이 186석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잠시 뒤에 또 우리 패널 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그 결과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 함께 합니다. 특집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성한용 기자는 이번 지방선거 재보선 결과 딱 이제 오늘 아침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역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던 대로입니까? 역시 민심은 무섭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일종의 이것도 이변이죠. 밤새도록 뭐 어제 저녁부터 해서 개표 방송 네. 하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저도 다른 방송에 개표 방송 패널 네. 나왔는데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침 7시에 서울시장 이 바뀌는 걸 보고 어젯밤에 우리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전체 의석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제 많이 탈환을 했죠. 인천, 강원, 또 충청권, 또 심지어 부산, 울산까지도 다 가져왔으니까 크게 보면 어쨌든 민주당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에서 졌기 때문에 네. 의미가 확 반감이 되는 뭐 이게 좀 어차피 선거 결과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보면 대체로 이 지난 그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혁신을 잘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심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너무 오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제를 한 것 아니냐. 그 야당에 대한 심판과 여당에 대한 견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얼핏 보면은 이 한 표의 무게가 대단히 가볍게 느껴지지만 그 한 표가 합쳐져서 총체적인 민심으로 표현이 됐을 때 그 민심은 정말로 무겁고 무섭기 그지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것 같은데 허민 기자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서울 선거에서 졌는데 다른 것에서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더군요. 예, 저는 민주당이 크게 이겼지만 그러나 웃지 못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하고 싶고요. 서울을 잃었는데 뭐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뜨거운 얼음이다라고 하는 표현 무슨 표현이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는 원래 오전 7시 기자회견을 하려다 연기하기도 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 권력은 탈환했지만 그러나 수도권 민심이 심장부에서는 유보 판정을 받은 거다. 그렇게 좀 요약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12대 4, 지난 4년 전 지방선거하고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죠. 그땐 12대 5였는데 12대 4로 많은 지방정부를 다시 탈환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장 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민주당도 웃지 못하고 국민의힘도 웃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 7시가 돼서야 역전이 이루어진. 그래서 밤새 이 정도면 끝났겠거니 하고 주무신 분들은 이 결과를 미처 보지 못하고 주무셨다가 아침 일어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극적인 대역전이 벌어졌던 서울시장 선거, 그 역전의 드라마 저희가 영상으로 시간별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대한민국 역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또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배종찬 소장님 네. 어떻습니까? 이 서울시장 선거 이 어제 밤 사이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고 하는 엄청난 변수가 생겨서 뭐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했는데 결국 개표는 진행이 됐고 그 개표 끝에 오세훈 후보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송파, 예. 잠실 이동 제7투표소인가요? 잠실 이동 칠동. 잠실 예. 7동 예. 제2투표소. 뭐 여러 곳이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숫자는 또 중복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바로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아우성이 왜 나왔을까? 강남권이거든요. 예. 결국은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보면서 예. 과연 부동산 민심이 끌어오를까 했는데 서울은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역 분포를 보면 첫 번째 지역 분포가 양천구도 뒤집어졌고 그다음에 중구가 뒤집어집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서울을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으로 지형을 파악했을 때 중구도 상당히 부동산가가 많이 올라간 거. 여기에 용산, 강동, 광진이 포함됩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대로 그대로 오세훈 우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또 하나는 출구조사의 연령대 분석을 보면 20대, 30대 특히 남성들은 네.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나오거든요. 60대, 70대 플러스는 또 오세훈 후보, 40대, 50대는 또 확연히 이제 정원호 후보에게 이제 투표한 걸로 알고 그만큼 이 2030 세대, 이른바 오세훈 후보를 중심으로 세대 포이론이 작동이 됐다. 이른바 40대, 50대 영포티를 향한 상대적 박탈감 작동. 그리고 부동산 이슈. 결과적으로는 GTX도 아니고 서소문 고가다리도 아니고 예. 바로 이 부동산이 이번 선거를 결정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 막판에 서울의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되는 것 아니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를 놓고 분석해 보면은 부동산 문제, 서울 시민들 나의 지분, 나의 부동산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김홍인 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부동산과 관련된 뭐 자산 투표, 예. 부동산 투표 경향이 있었다라는 분석은 예전부터 있었고 이번에도 확인이 된 거는 같습니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네. 그 모든 형태의 조사가 사실은 대부분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우세한 결과는 그 전화면접 조사라든지 ARS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예. 심지어는 출구 조사에서도 우세하다고 오세훈 후보가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모든 여론조사에서 예측하는 데 실패한 네. 그런 결과가 등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5월 초순부터 좀 앵그리 보터들, 그 보수 성향의 앵그리 보터들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없었으니까 이게 올해 초에 1월서부터 계속 있었던 1, 2월 그리고 3월까지 지속이 됐었던 대략 한 2, 3월 정도에 네. 지속이 됐었던 정원호 후보의 여론조사상에서의 우세 이게 없던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간에 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호감 정서가 좀 강화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좀 견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그널이 있었을 때에 그때 등장했던 이 앵그리 보터들이 여론조사상에서는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그 대통령 긍정률이 높은 상태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 전에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후보가 높게 나왔을 때에 내가 소수파라는 그리고 작은 목소리라는 이런 분들이 굳이 자신의 목소리를 여론조사에 응답을 해가면서 말씀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관성적인 응답이 여론조사에서는 잡히고 그래서 예측 마지막 이 여론조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출구조사인데 네. 여기에서도 잡히지 않고 경합지로도 분류가 되지 않고 당연히 정원호 후보가 이길 걸로 됐다가 뚜껑을 열어보니 오세훈 후보가 극히 미세하지만 새벽 아침에 뒤집고 이기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김봉신 대표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설명을 좀 길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출구조사가 틀렸다. 서울이라고 하는 최대 승부처에서 출구조사가 지상파 3사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하는 출구조사 결과인데 그 출구조사 결과가 틀렸다. 어제 출구조사 결과 당초 한번 볼까요? 처음 출구조사 결과와
최종 그 투표 결과를 한번 보고 나면 물론 접전이라고 분류는 됐습니다만 출구조사 6시에 발표될 때는 정원호 후보가 51.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6, 5.4%포인트 오차 범위 아니어서 접전으로 발표됐습니다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정원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5.4%포인트는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여유 있는, 왜냐하면 1%, 2%도 상당한 표차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 어떻게 됐죠? 51.4 대 46으로 예상이 됐는데 최종 투표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종 투표 결과, 개표 결과 준비 안 됐습니까? 최종 개표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아마 49%, 49% 그리고 정원 후보가 48% 정도 나왔어요. 예. 이렇게 결과가 바뀌었다. 출구조사가 이걸 왜 못 맞췄을까?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좀 한번 그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왜 틀렸을까? 저는 출구조사하고 여론조사하고 같이 좀 다르긴 예. 한데 묶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조사가 잘못된 거죠. 결과적으로 틀린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민심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누가 봐도 명백히 틀렸잖아요. 예. 특히 여론조사의 경우에 그러면 그동안에 그 제대로 민심을 파악을 못했거나 조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 공표 금지 기간에 뭔가 민심이 뒤집혔거나 그건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되니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배정찬 소장님 말씀하신 게 꽤 일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한강벨트. 근데 그건 일종의 그 기저효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서울은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이 부동산이 중요한 네. 쟁점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꼭 추가하고 싶은 게 이 선거에 임박해서 터졌던 이른바 그 공소취소 특검 논란 때문에 좀 화난 좀 보수 지지층에다가 이제 중도층 일부까지 분노 투표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또 막판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현장 선거 개입 논란, 네. 또 투표 동료를 하는데 표현이 좀 너무 거칠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뭔가 좀 여론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플라톤 말을 인용해서 했던 것들이 좀 그렇습니다. 거칠었다. 뭐 저질 뭐 예.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그거는 뭐 일반론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서울의 유권자들이 특히 좀 화가 나서 투표장으로 막판에 좀 많이 쏟아져 나간 예. 것이 아닌가.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좀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맞다 틀리다. 여론조사 기간은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여론이 바뀌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출구조사는 어제 투표 당일에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틀린 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네.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 출구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의견조사인 그렇죠. 것이고 출구조사는 확인조사입니다. 어디 누구에게 팩트를 투표했습니까? 확인하는 거죠. 예. 누구에게 투표했습니까? 다만 그 질문을 받는 응답자가 정확하게 진짜로 내가 투표한 대로 대답하는지는 그건 또 확인이 불가능한 바로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와 이 또 대통령 선거를 SBS와 함께 방송 3사 예. 함께 할 때 또 한 조사기관에서 총괄을 했으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 투표는 전국적으로 23.5일이었는데 이 부분은 투표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연령으로만 보정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이 가중을 주느냐 또는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투표자 확인 부분인데 매번 5번째마다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물어봅니다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이때도 무응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네.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 그 무응답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추정 분석, 판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비용으로 물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출구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투표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불고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송파구 잠실 이동의 제일 네. 7투표소 같은 곳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가 대표성이 있는 그런 투표소였거든요. 바로 이 투표소, 대표 투표구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부동산, 새로 재건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메타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조금만
이 착오가 발생을 해도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화민 기자에게 또 질문 드리기 전에 이 출구조사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서울은 저렇게 5%포인트 이상 정원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측이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49.15 그리고 정원 후보가 48.13 1%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출구조사를 보면 이 경남지사는 이 출구조사 보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54.3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45.7 오차범위 바뀌었어요. 8.6%포인트. 근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죠? 최종 결과를 보면 박완수 후보가 51.28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48.71입니다. 순위도 바뀌었고 격차가 대략 3%포인트 가깝게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박완수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출구조사가 아예 순위가 바뀐 경우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2%포인트 차이의 접전이라고 예측이 됐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원택 후보가 51.2%, 김관영 후보가 41.78%, 사실상 10%포인트 정도 크게 벌어졌다. 자, 출구조사는 그동안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래도 이건 정확도를 자랑한다. 또 여러 가지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가 불가능하긴 하지만은 이런저런 어떤 그 기법을 동원해서 이걸 보정할 수 있다라고 자부해 왔는데 이 출구조사가 서울이라고 하는 최대 승부처 또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런 데서 제대로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다. 이 부분은 한번 여론조사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출구조사에서 이렇게 많은 오차가 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출구조사를 수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한 그 방송사들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고 사실 같아요. 개표 방송, 선거 방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순간이 그렇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투표 마감 시간 저녁 6시 이때 아닙니까? 저녁 6시와 동시에 이 카운트다운을 해가면서 그렇죠. 예. 그럼 딱 동시에 나오는 건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오차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어쩌면 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뭐 두 분 여러 네.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이유를 분석해 보면은 저기 끝까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깜깜이 기간 동안에 이제 뭔가 일어났을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2%포인트 정도 된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참 민망하게 됐고요. 어떤 연구 결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아까 우리 김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앵그리 보터, 소위 분노의 투표자들이 자기 분노 지수를 감추면서 끝까지 그냥 결국은 개표 이후에 표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발동해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와 더불어서 이번엔 이제 서울 시장 선거에서 이게 그 갑자기라기보다는 뭐 원래는 이제 뭐 본투표, 사전투표에 내재돼 있던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영등포라든가 송파 등등에서 늦게 까지면서 펼쳐지면서 거기서 이제 뒤늦게 드러난 거긴 하지만은 2010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2010년이요? 2010년이면은 한명숙 후보 얘기하는 겁니까?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맞붙은 선거였는데 그때 오세훈 후보가 재선에 도전했던 선거였고요. 그때 이 투표일 다음 날 새벽 4시 돼서야 오세훈 후보가 이제 이 역전의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강남 소위 3구에서 강남 서초 송파에서 막 이 분노한 유권자들의 표가 쏟아져 나오면서 보수 유권자 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은 한명숙 후보가 다 된 선거를 오세훈 후보가 가져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배 소장도 그런 얘기를 잘하는데 AI 선거다. 분노와 이익 그러는데 이 결국은 선거 막판에 가서 이 부동산 분노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얘기하시는 공소 취소 분노 이 두 가지 분노인데 부동산은 이게 뭐랄까 이 지갑의 분노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소 취소는 감정의 분노였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번 서울시장의 분노 투표를 한번 분석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이른바 신념
사람으로 내가 그러니까 정치적 뭐 올바름이겠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파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에 의한 투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의 이익, 내 삶에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내 삶과 또 나의 생활에 어떤 것들이 더 실익이 될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어떤 이해관계에 의한 투표,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랜 세월 이른바 86세대로 상징되는 이 86세대들은 이른바 신념에 의한 투표, 어떤 정파에 대한 어떤 동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유권자들은 내 삶이 내 일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더 중시하는 것 아니냐. 물론 신념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엷어진 건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투표자라고 하는 이코노믹 보터들이 사실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라든지 중도 지금 이제 최근에는 중도 보수까지도 그런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가계 경제라든지 국가 경제를 보면서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됐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이 흐름은 사실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그런 투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그거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좀 자극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경제 문제라든지 해외에서 발생한 어떤 전쟁을 극복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왔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뭐 스타벅스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오히려 보수를 결집시켜주는 이슈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5월 초부터 있었거든요. 그게 여러 차원인데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방법이 특검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중도나 중도 보수에서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는데 전국 여론에서는 말입니다. 가령 대구 경북에서 한 5%포인트 정도 움직이는 여론이 전국에서는 다 반영된다 하더라도 한 0.5 정도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큰 흐름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격전지에서는 이건 엄청난 파고거든요. 뭐 우세한 후보가 낙선할 수도 있는 정도의 큰 충격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이슈들 또 하나는 뭐 도저히 후보들 간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른 선거구에서 후보들 간의 의혹 제기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사를 들추어내는 어떤 파묘 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격전지 유권자들한테 그대로 요새는 뭐 다음 날 아침도 아니고 그날 저녁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호감 정서의 어떤 누적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송환영 기자님. 이게 추가해서요. 저는 우리가 정당을 보고 주로 투표하느냐 아니면 인물을 보고 투표하느냐 이 논쟁이 있는데 물론 둘 다 있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서울 시내 구청장 25개 중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 민주당이 17,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8. 정확하게 4년 전과 정반대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도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다. 이거는 줄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제 인물론이 작용을 한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 같아요. 반대로 4년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때 송동구에서 구청장은 전호 후보가 굉장히 큰 격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의 유권자들은 정당 투표만 하는 건 확실히 아니구나. 이게 다시 한번 좀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영진 앵커에서 말씀하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서울이 그렇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신념에 의한 투표는 PC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인데 지금 이게 이제 PI가 된다는 거죠. Private Interest. 이른바 이제 개인 이익으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강남권이거든요. 그러니까 PC는 여론조사에 잡혀요. 바람직한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근데 PI, Private Interest는 본인의 이익이니까 여기서는 샤이가 작동합니다. 그것을 여론조사에 출구조사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PC, 그러니까 이런 신념보다는 PI,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보수화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번 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이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오세훈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은 중구, 양천, 강동, 광진구 다 국회의원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표는 오세훈 후보가 더 많은데 이 지역들이 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